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어 한번 이해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수 가격 결정법입니다. 자, 마지노선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만든 가격이죠. 자, 9,900원 뭐 이런 식으로 설정되는 거고요. 자, 종속 가격 결정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주제품에 필요한 부속품의 가격을 책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면도기는 싼데 면도날이 비싸다. 프린트는 싼데 토너가 비싸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유인 가격 결정법은 로스리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을 비교적 싸게 팔아 고객을 매장으로 유인하는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미끼 상품이라고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EAN 국가번호 코드는 880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조닝, 점포의 레이아웃 완성 후, 요게 중요합니다. 완성 후, 코너별 상품군 계획, 진열 면적을 배분하여 레이아웃의 상품 면적, 배치를 표시하는 것을 조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점포 외장은 점두, 출입구 결정, 건물 외벽 등이 되겠고요. 점포 내부 인테리어는 벽면, 바닥, 조명, 통로, 집기, 비품 등이 되겠죠. 그리고 진열은 구색, 카트, 포스터, 게시판, 뭐 POP 광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자, 레이아웃을 보겠습니다. 자, 상품 배치나 고객 동선, 휴게 공간, 사무실 및 지원시설 등을 짜는 것을 이제 레이아웃을 짠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ANU 조사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체계화된 설문을 통해 소비자들의 패턴과 성향을 조사해서 문제점을 확인하는 겁니다. 요게 ANU고요. 자, HUT는 뭐냐? 조사 대상자가 제품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홈 유사시 테스트, 집에서 한번 써보고 어떤지 보자, 요건 거고요. 자, CLT, 조사 대상자를 센터에 모아놓고 제품에 대한 반응을 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패널 조사 있어요. 기업과 계약을 맺은 소비자 집단에게 조사를 하는 것을 패널 조사라고 하고요. 참여 관찰 조사는 관찰하려는 집단에 직접 참여해서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관찰하는데 참여해서 관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매점의 상품 분류 기준 보겠습니다. 소비 패턴이나 대상 고객, 상품의 용도, 그리고 TPO,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이죠. 이것들로 상품 분류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풍선 효과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한 곳의 문제를 해결해도 다른 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풍선의 한 부분을 꾹 눌러도 전체적인 부피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카테고리 관리 이론이 있습니다. 유통업체와 공급업체가 소비자의 구매 형태를 토대로 같이 협동해서 카테고리를 관리하는 것. 자, 즉 유통관리에서는 협동한다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탈 고객은 무엇일까요? 더 이상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이고요. 비활동 고객은 자, 구매 이력은 있는데 정기적인 구매를 하지 않고 더 이상 구매하지 않는 상태의 고객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가망 고객은 현재 고객은 아니지만 광고, 홍보를 통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고객이죠. 잠재적 고객이라고도 합니다. 자, 내부 고객은 조직 내부의 가치 창조에 참여하는 고객으로 기업의 직원, 즉 기업의 직원들이 내부 고객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프라이스 존이라고 있습니다. 자, 가격대별로 나눈 것이에요. 즉 가격의 고절을 우리 가격대라고 얘기를 하죠. 자, 프라이스 라인은 뭐냐? 고객이 필요를 느낄 만한 분류를 추정하여 가격의 폭을 나눈 것이에요. 그래, 예를 들면은 고급품은 10만원 이상, 뭐 중급품은 5만원대,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의 폭을 나눈 것이 프라이스 라인이다. 요 존과 라인 차이 이해해 보시고요. 자, 마케팅 믹스 4P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 4가지 외워주시고요. 서비스 마케팅 요소는 이 4P 마케팅 믹스 플러스 3P가 더 있습니다. 3P는 뭐냐? people, process, physical, evidence죠. 아이고, 아이가 빠졌네요. 자, 에비던스 3가지 추가됩니다. 자, 그리고 HLT, 하이, 로우 프라이싱입니다. 자, 하이, 좋은 제품을 일시적으로 로우, 싸게 파는 것을 HLT, 하이, 로우 프라이싱이다 라고 하고요. 자, 3PL은 우리 제3자 물류입니다. 물류 과정을 아웃소싱, 외주를 하는 거죠. 말씀드려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화를 얻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티센 다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전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이 티센 다큐는 공간 독점 접근법에 기반한 상권 구행 모형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최근접 상가 선택 가설에 의해 상권을 설정한다는 거죠. 즉, 소비자들이 가장 가까운 소매시설을 이용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소매 점포들의 규모나 매력도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까운 데 간다라는 거죠.
자, 신규 점포부지 입지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상권 범위 예측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게 T센 다각형의 또 핵심이죠. 그래서 T센 다각형의 크기는 경쟁 수준의 부의 관계를 가진다, 반비례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시설 간의 경쟁 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라는 요 특징 시험에 다 나온 내용들이고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이번에는 머천다이징에 대해서 한번 쭉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로스 머천다이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소비자가 한 제품을 구매하러 왔다가 연관된 다른 제품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방법이죠. 자, 넥타이 사러 왔다가 셔츠까지 사버렸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크로스 머천다이징은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연관된 상품을 함께 진열하거나 연관된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을 인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연관된 상품들을 동시에 구매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대표적인 예로 샴푸, 린스, 정장, 넥타이, 구두, 셔츠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음에 설명에 맞는 머천다이징은 무엇인가 하면 크로스 머천다이징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인스토어 머천다이징이란 뭘까요? 한정된 매장에서 생산성이 높은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상품 진열, 판촉 등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자 하는 방법이다. 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광의의 머천다이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머천다이징이라는 건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과정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의의 머천다이징은 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광의의 머천다이징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협의에 좀 더 좁게 본다면은 매장 진열로 상품화하는 계획의 정도를 우린 협의의 머천다이징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스크 머천다이징이라는 거 있어요. 자, 리스크, 위험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 핵심은 노리턴 조건이 붙는다는 겁니다. 즉, 소매상이 내가 이 물건을 다 팔더라도 반품하지 않을게, 내가 다 책임질게, 이렇게 내 리스크를 안고 머천다이징을 하겠다라는 것을 리스크 머천다이징이라고 하고요. 스크램블드, 자, 뭔가 막 섞여 있는 느낌이죠. 소매점에서 취급하는 상품 이외의 계열을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방식이다. 자, 요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막 해외 과자들 팔죠. 요게 바로 스크램블드 머천다이징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오늘부터 보시면서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자, 요번에는 엔드매드 이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엔드매드는 뭐냐, 우리가 대형마트에 가면은 이렇게 매대들이 있어요. 자, 그럼 요 끝부분에 해당하는 친구들인데, 요 끝부분에 있는 친구들은 한쪽, 두 쪽, 세 쪽 이렇게 3면이 개방되어 있죠. 자, 고객이 지나가면서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게 바로 엔드매드라는 겁니다. 자, 점검사항 볼게요. 자, 계절성이 맞는가, 테마가 명확한가, 제한형으로 생활 감각이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신선식품이라면 신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대량 판매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소비성과 회전력을 가지고 있는가, 신제품, 히트 상품, 광고 상품 등이라면 유행성 고려가 되어 있는가. 자, 요 6가지 내용이 섞여서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잘 외워주시고요. 오늘부터 마트 가면은 엔드매드 보고 내용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소매점 포지셔닝 전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물건을 파는 전략을 가지고 있냐, 요거죠. 자, 먼저 사용 상황에 의한 포지셔닝이 있습니다. 우리 제품은 이럴 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사용 상황에 대한 거고요. 제품 사용자에 의한 포지션입니다. 자, 우리 제품은 피부 미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경쟁적 포지셔닝. 자, 우리 콜라가 진짜 콜라입니다. 자, 상대방을 굳이 까지는 않지만 까면서도 홍보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제품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 저희 제품은 최상의 품질의 오가닉 식품이며 전문 식품 소매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홍보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more for more, more for less, 그리고 same for less, 이렇게 세 가지 또 전략이 있습니다. 자, more for more,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가격에 파는 거예요. 자, 가격이 빠져 있네요. 자, 좋은 품질을 같은 가격에 팔면은 소비자가 당연히 좋겠죠. 자, more for less는 타사와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더 싸게 파는 전략입니다. 자, 소비자는 좋겠죠. 근데 장기화를 했을 때는 대신 기업에는 안 좋은 전략이다.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same for less, 타사와 동일한 품질임에도 훨씬 더, 요거는 more for less보다 훨씬 더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돈을 벌려고 한다기보다는 주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소매업자들의 가격 정책 이해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격을 매기냐 이거죠. 자, 먼저 투파티 프라이스 팔리시입니다. 이분 가격 정책이죠. 한국어를 외워주시면 돼요. 영어는 그냥 보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분 가격 정책은 기본 서비스 가격에 추가로 이용하는 서비스 가격을 추가하는 거죠. 자, 요게 어떻게 보면 우리 면도날과 면도대 뭐 이런 걸로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품 묶음 가격 정책이죠. 자, 바운딩, 묶는다는 거죠. 여러 개의 제품을 묶어서 할인해서 파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적인 할인보다는 더 양을 많이 주겠다는 게 보통 됩니다. 그리고 초기 고가격 전략입니다. 스키밍이죠. 고가격 전략입니다. 신제품 개발을 위해 투자 자금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후기로 갈수록 가격 하락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이 상품을 만드는데 1000만원이 들었어요. 자, 일단 1000만원 뽑고 우리 시작합시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좀 비싸게 팔다가 나중에 갈수록 싸게 팔아서 초기 투자 가격 다 회수했어? 그럼 이제 싸게 팔아서 그냥 이득 보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침투 가격 전략이죠. 자, 페네트레이션. 자, 이게 침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사의 신제품을 나왔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자사의 신제품이 경쟁사보다 우위가 높은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소득층 목표로 정했을 때 효과적이고요. 이익 수준이 낮아서 대신 경쟁사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장점이 바로 침투 가격 전략에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르게 보면은 또 오프 프라이스, 그리고 뭐 하이로우, 그리고 EDLP가 있는데요. 자, 오픈 프라이스 가격이 열려 있죠. 그래서 최종 판매자인 유통업체가 가격을 책정하는 거예요. 유통업체 간의 가격 경쟁을 꾀해서 상품 가격을 낮추고자 하는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걸 또 왜 하냐? 원래 싼 거를 비싸게 해놓고 할인 엄청 해준 척 하는 사람들 많죠? 사실 많습니다. 자, 그래도 그걸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오픈 프라이스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오프 프라이스는 통상 가격을 벗어난 상점이나 메이커의 브랜드들을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 프라이스는 보통 아울렛 스토어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이로우 프라이스 HLT였죠. 자, 좋은 제품, 비싼 제품을 일정 기간 동안만 로우 싸게 팔아서 소비자들에게 시선, 이목을 끌고자 하는 전략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EDLP,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죠. 그래서 항상 염가, 싼 가격으로 팔겠다는 저가 전략으로 이거는 수익을 내겠다라는 것보다는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점유율을 꾀하겠다라는 전략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레이아웃 보겠습니다. 레이아웃은 그럼 어떻게 짜야 되냐?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업원의 동선은 보행거리가 짧도록 구성해야 된다. 그래야 더 일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여유 있는 동선을 확보하고 매장 모두를 연결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자, 세 번째, 생산성이 높도록 공간을 설계해야 한다. 상품 이동 동선은 고객 동선과 교차하지 않아야 한다. 다섯 번째, 점포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도록 고객의 동선을 만들어야 한다. 여섯 번째, 고객 동선과 종업원의 동선은 교차하는 지점이 적도록 구성해야 된다. 자, 읽어보면은 다 맞는 말이죠. 그냥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요거예요. 레이아웃을 어떻게 짤 것이냐. 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격자형 레이아웃이에요. 자, 진열 기구들이 직각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직각 상태로 배치하면은 가장 효율이 많고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우리 옛날 영상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 격자형 레이아웃은 매장 진열 구조 파악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재고 및 안전관리 용이하고요. 통로 낭비가 적어서 반복적으로 상품을 진열하기 좋죠. 그래서 어느 건물에나 적용할 수 있어서 건물 코스트가 낮아지고요. 통로 낭비가 적어 면적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많은 상품 진열이 가능하다. 자, 격자형 레이아웃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유형 레이아웃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자, 진열기구, 비품이 말 그대로 자유롭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품 진열 공간이 적어져요. 그래서 제품당 판매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진열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가격적인 부분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대신 충동구매와 자유로운 쇼핑을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 찾기 어렵게 해서 많은 상품을 노출시키고, 자, 레이아웃의 좋은 장점이죠. 쇼핑 시간을 길어지게 하는 데는 자유형 레이아웃이 더 좋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패션 지향적인 점포에서 많이 사용된다 라는 거, 요거 차이점 구분해서 개념 잘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소비용품 유형 보겠습니다. 요것도 개념 이해 잘 잡아두셔야 됩니다. 응용해서 시험 문제 풀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 먼저 세 가지인데요. 편의품 보겠습니다. 편의품은 집약적 유통 경로를 가져요. 자, 요게 뭐냐? 자, 우리 편의품은 우리가 자주 사죠? 높은 구매 빈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구매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공급업자 입장에서, 유통업자 입장에서,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대량 생산이 잘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편의품은 낮은 단가와 낮은 마진을 가지고 있고요. 고객이 주변에 모여 있죠. 즉 상권 밀도가 낮다라는 걸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선매품은 뭐냐? 선택적 유통 경로를 가지면 됩니다. 선매품 선택적 연결해서 하시면 돼요. 자, 선매품은 편의품보다는 조금 낮은 구매 빈도를 가져요. 그래서 고객들이 미리 계획을 세워서 구매하러 갑니다. 나 이거 사야겠어 하고 계획을 세워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매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아요. 그래서 고객 이제 서비스 직원한테 많이 질문을 하죠. 그래서 선매품부터는 대량 생산에 맞지 않습니다. 자, 전문품은 그럼 좀 더 심해지겠죠? 전문품의 전속적 유통 경로의 전입니다. 자, 가장 낮은 구매 빈도로 가져요. 자, 그래서 높은 단가, 하지만 높은 마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브랜드 상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가전제품은 LG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선매품보다 더 많은 계획과 시간, 노력을 투자를 해요. 질문도 더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품은 상권이 굉장히 넓어요. 고객이 여기저기서 오겠죠. 고객이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권 밀도는 낮지만 상권 범위는 굉장히 넓다라는 개념 잘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비자의 구매 행동 유형을 좀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관여를 하는지, 상품을 살 때 얼마나 관여를 하는지 두 가지인데요. 저관여 구매 행동부터 보겠습니다. 자, 푸시 마케팅 그리고 광고 도달 범위를 넓게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적어요. 관여가 적은 거죠. 그래서 중요성도 떨어져요. 그래서 구매 전 정보 탐색을 많이 굳이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지 사러 가는데 엄청난 검색을 하고 가지는 않죠. 그래서 가격대가 낮고 습관적으로 소비하는 제품일수록 저관여 구매 행동이 많이 나타나요. 편의품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고관여 구매 행동 뭐냐? 관여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풀 마케팅이 들어가고요. 광고 도달 범위를 좁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구매 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정보 탐색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비교적 고가이면서 구매 빈도가 낮고요. 브랜드 간 기능이나 디자인 차이가 뚜렷할수록 고관여 구매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문품이나 선매품부터는 고관여 구매 행동이 나타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고관여 구매 행동은 복잡한 구매 행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관여 소비자가 최초 구매를 하거나 브랜드별 상품 차이가 큰 경우 일어나고요. 부조화 감소 구매 행동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브랜드의 충성도가 있어서 반복 구매를 하거나 브랜드별 상품 차이가 많이 작다 라고 한다면은 고관여 구매 행동을 하는데 영향이 적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저관여 구매 행동 보시면은 습관적으로 구매를 해요. 편의품이죠. 그래서 브랜드별 상품 차이가 굳이 엄청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구매 행동을 보인다는 거죠. 언제? 브랜드별 상품 차이가 오히려 큰 경우에는 저관여 구매 행동에서도 브랜드 때문에 구매하는 형태가 달라질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끝에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 잘 이해하시면 따라오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꼭 잘 공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 한번 설명드리고 시작해야겠죠. 자, 먼저 스미싱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의 금융정보, 개인정보를 빼낸다. 자, 문자 메시지 우리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스미싱이고요. 파밍 보겠습니다. 자, 우리 롤 파밍 아니고요. 자, 웹 링크가 목적지 주소를 사칭하는 다른 주소의 웹으로 연결해서 정보를 빼가는 거죠. 자, 스푸핑입니다.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의 정보를 해킹한다. 자, 그래서 모르는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지능에 대한 정의 한번 볼게요. 결과를 위한 의사결정의 원인이 되는 본능, 규칙, 절차 등을 우리 지능이라 하고요. 정보는 뭐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처리해 확보한 거다. 그래서 자료를 가공하면은 정보가 되는 겁니다. 자, 데이터는 뭐냐? 처리, 가공, 평가되지 않은 그저 사실을 나타내는 부분들이다. 즉, 데이터를 가공을 하면 정보가 되는 거죠. 자, 웹 컨텐츠 마이닝, 검색 엔진, 웹 스파이더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들을 검사하는 기법이다. 그리고 웹 구조 마이닝, 특정한 웹사이트의 구조와 관련된 데이터를 검사한다. 자, 마이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어쨌든 뭔가 검사하는 느낌이죠. 자, 웹 사용 마이닝 보겠습니다. 이용했던 형태의 데이터, 특정 사용자의 브라우저와 관련된 데이터를 조사하는 기법. 자, 우리의 사용 쿠키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게 되겠죠. 자, 모르밍 보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보고 스마트폰으로 구매한다. 자, 모바일 폰의 모. 자, 스마트폰으로, 오프라인으로 보고 스마트폰으로 구매하는 게 모루밍이고요. 웹루밍은 인터넷으로 제품을 웹으로 보고 오프라인으로 구매하는 거죠. 자, 그럼 쇼루밍은 뭐냐? 오프라인에서 보고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비교 후 구매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차이점 잘 구별해 두셔야 돼요. 헷갈립니다, 나중에. 자, 역쇼루밍은 뭐냐? 인터넷으로 제품을 검색, 비교 후 오프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이다. 자, 요거, 자, 분명한 차이점들이 있어요. 잘 헷갈리지 않게 외워주시고요. 자, 딥러닝, 알파고죠.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을 딥러닝이라 하고요. NFC, 근거리 무선 통신이죠. 10cm 이내의 거리에서 데이터 전송하는 RFID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 보겠습니다. 우리 비트코인 뭐 이런 코인들에서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해 데이터의 위조나 변조를 막는 기술이고요. 공공거래장부라고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BYOD입니다. 자, 직원들이 소유한 개인 태블릿,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업무에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에요. 자, 인텔이 처음 도입했다? 그럼 BYID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주문점 계산 방법, 이게 공식이 시험으로 출제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리드 타임 곱하기 1일 평균 판매량 더하기 안전 재고량 해주시면 된다. 요거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옴니 채널 뭘까요? 자, 소비자가 온라인이거나 오프라인, 모바일 등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상품을 언제나 어디서든지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쇼핑 체제를 옴니 채널이라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채널이죠. 자, O2O는 뭘까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마케팅. 자, 이것도 최근 들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비콘입니다.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죠. 자, NFC와 비슷합니다. 자, 오토 서비스에 가장 적합하고요. GPS보다 더 정확한 사용자의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패킹 슬립. 배송 상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패킹 슬립이고요. 인보이스는 상품의 주요 사항을 표기한 문서입니다. 상품에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건 인보이스죠. 우리 명품 사면 받게 되는 게 인보이스죠. 자, 선하증권, 배죠. 해상 운송계약에서 화물의 수령과 인도 청구권이 표시된 유가증권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TP, 약속 가능 수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특정 기간 안에 완제품을 주겠다, 얼만큼 주겠다, 약속할 수 있는 수량, 확실한 수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EBPP입니다. 전자대금 납부 서비스로 전자상거래 지불을 원활하도록 지원해주는 대행 서비스다. 자, 이런 용어 잘 이해를 해두셔야 문제 나중에 용어 문제 나왔을 때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빅데이터의 세 가지 특성 보겠습니다. 데이터 규모, 데이터 생성 속도, 데이터 다양성. 이 세 가지 특성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자, 사실 용어가 외울 게 제일 많죠, 그죠? 자, 또 보겠습니다. 단위 크기 비교 한번 해볼게요. 바이트, 그리고 비트,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메가죠? 기가죠? 자, 그리고 테라바이트, 그리고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 자, 우리가 엑사 이후로부터는 잘 안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잘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ERP 발전 순서 보겠습니다. MRP 먼저 시작하죠. 자, MRP2가 그럼 MRP 다음이겠죠. 그 다음에 ERP, 그리고 확장된 Extended ERP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인원 사물 인터넷이 뭐냐?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물 인터넷이고요. IoT가 결합된 거죠. 그래서 스마트 TV, 스마트 워치 이런 스마트 제품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어가 좀 많습니다. 이번에는. 자, 애프터 마켓형 사물 인터넷이 뭔지 보겠습니다. 자, 완제품이 아닌 주제품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롬캐스트 동글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애프터 마켓형 사물 인터넷이고요. 자, 대시는 잠수함에 있는 공격용 무인 헬리콥터입니다. 자, 대시 나왔는데 이거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옵트인, 옵트아웃이 있는데요. 옵트인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정보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회원 가입할 때마다 많이 하죠. 이게 옵트인이고요. 옵트아웃은 반대겠죠. 자, 내 개인정보를 사용하다가 내가 이제 그만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보 활용도 안 하고 이용도 대신 중지시켜버린 게 옵트아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본 트러스입니다. 자, 카본이 탄소죠. 영국 정부가 만든 거고요. 탄소 감축 방안으로 만든 친환경 인증기관이 카본 트러스다. 그리고 허브 앤 스포크입니다. 허브, 우리 인천은 아시아의 허브 공항이죠.
항공 노선을 구성하는 형태. 각 나라의 메인 공항을 중심으로 항공 노선을 구성하는 것이 허브 앤 스포크다. 그리고 친환경 공급 사슬은 우리가 최소한의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배출 물질을 저감하자.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인 환경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친환경 공급 사슬이다. 이런 용어 문제 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요 예측, 소비자의 수요 예측을 위한 조사 기법에 대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게 델파이 조사 기법이죠. 자,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질적 예측 방법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정성적 조사 기법이에요. 자,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뭐냐? 델파이, 전문가가 하는 질적 예측 방법이고요. 정성적 조사 기법이다. 세 가지 외워두시면 되고요. 시계열 분석 방법입니다. 시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과거 데이터 수집에 용이하고 다양한 변수, 시차 등의 복잡한 인과관계를 모형화, 유형화할 수 있다. 그래서 정량적 기법입니다. 시계열은.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일정한 간격을 설정한다는 게 일, 주, 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현상을 여러 번 반복하여 측정한 뒤 장래의 수요를 예측해보는 방법이죠. 그래서 시계열 분석은 정량적 기법이다 라는 거 추가로 기억해 두시고요. 박스 젠킨스 방법 보겠습니다. 자, 과거 시계열 데이터를 접합시켜 수요를 예측한다. 자, 즉 시계열 방법을 연결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 확산 모형 방법은 신제품이나 우리 신기술의 수요 예측을 하거나 과거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나 초기 데이터만 있는 경우 확산 모형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상품, 새로운 신기술 등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평가되는지 설명할 때 확산 모형 방법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례 유추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 유추법은 보통 신규 점포 입점할 때 많이 쓰죠. 비슷합니다. 새로운 점포를 개발할 때 가장 유사한 기존 제품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자, 유추법과 상당히 비슷하죠. 자, 그럼 이제 도매상의 형태 5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조업자 도매상이에요. 수요자에게 약간의 가공을 하여 공급하는 도매상입니다. 상인 도매상, 가장 전형적이죠. 자신들이 취급하는 상품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제조업체 또는 소매상과 관련 없는 독립된 사업체입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상인 도매상은 요게 핵심이에요. 상품의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거죠. 내 물건은 내가 가지고 있다. 어디 제조업자한테서 받은 거를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 물건을 공급해 주겠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대리인은 제조업자와 공급업자를 대신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역할만 하고 있고요. 브로커는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주고 알선해주는 그런 협상밖에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수수료 상인은 생산자의 위탁으로 상품을 받고 신용을 제공하여 상품을 전달하거나 상품을 받죠. 그리고 상품화 계획이나 촉진은 대신 하지 않는다라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좀 요거는 암기가 필요하네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푸시 앤 풀 전략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푸시 전략 미는 거죠. 밀어붙입니다. 제조업자가 도매상에게, 소매상에게, 소비자에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붙이기 방식이라도 하죠. 그래서 인적 판매와 인센티브 판촉을 합니다. 그 제조업자가 푸시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중간상인 도매상이나 소매상들이 판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촉 비중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산업재 시장에서 많이 쓴다는 특징,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 다 정리해드렸고요. 자, 풀 전략은 당기는 겁니다.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바로 판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마트 가서 삼림 호빵 광고가 나오네. 제가 호빵을 좋아해서 그런 건데, 자, 호빵 광고 나는 호빵 먹으러 가야지 했는데 우리 마트에 호빵이 없어요. 사장님 호빵 없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호빵 찾는 사람 많네? 호빵 좀 사놔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풀 전략입니다. 그래서 광고나 이벤트 콘텐츠 등으로 판촉을 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조업자가 판촉 비용을 다 부담을 하는 전략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소비자 시장에서 쓰기가 좋다라는 것까지 정리해서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CRM 보겠습니다.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죠. 고객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자, 고객의 특성에 기초해서 마케팅 활동을 계획, 지원,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자, 어떻게? 고객의 수요와 요구, 니즈를 파악해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공급해 주는 거죠. 자, 왜?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객이 만족을 먼저 해야 되는구나를 깨우쳐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객 정보를 이용해서 고객 행동을 이해하고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만족하겠죠? 그래서 고객과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왜?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다이렉트 마케팅부터 데이터베이스 마케팅까지 합니다. 자, 세분화 마케팅을 하고 틈새 마케팅, 개별화 마케팅 순서로 가고요. 1대1 고객과의 1대1 마케팅을 함으로써 관계를 수립하는 관계 마케팅으로 포괄하면서 발전되었다. 이 발전 순서도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도 물어보는데요. 자, 지갑 점유율, 고객의 돈을 점유하는 거죠. 그리고 고객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RFM 분석이라고 있는데 제가 뒤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고객 생애 가치 등을 해서 도입을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RM 도입은 기존 사업의 수익 향상과 신규 사업 진출의 기대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자, CLV 보겠습니다. 자, 고객 생애 가치죠. 우리 CRM에 사용되는 겁니다. 자, 한 고객이 어느 기업에 기여한 수익을 환산한 금액입니다. 자, 즉 무슨 말이냐? 자, 이 C라는 고객이 A 회사에 물건을 얼마나 많이 샀냐, 요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보다는 인터넷 쇼핑몰 고객 평가에 용이하겠죠. 왜? 인터넷 쇼핑몰은 고객의 구매 기록이 아주 잘 남아져 있죠. 근데 백화점은 뭐 현금 영수증도 안 하실 수도 있고 카드 결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환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 생애 가치는 고객과 기업 간의 정량적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수치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고객 점유율보다는 이 고객이 얼마나 우리를 충성하고 있는지 보는 거기 때문에 고객 유치 비용을 줄이고 고객 유지 비용을 유지하겠다라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충성도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VIP 누군지 알아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 유지 비율과 자,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RFM 분석 나왔었죠. 자, R은 최근, F는 frequency, 자주, 빈도죠. 그리고 구매 규모, monthly value죠. 그래서 이 고객의 미래 구매 행위를 예측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최근에 언제 구매했는지, 얼마나 자주 구매했는지, 얼마나 많이 구매를 했는지 파악을 해서 고객군을 정의한 뒤 VIP나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각 고객군의 응답 확률과 매일 발송 비율을 고려해서 자, 이런 내용, 복잡한 내용 지우고, 즉 이익을 주는 고객군에게만 메일을 발송해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샤넬 화장품을 사시거나 많이 사시는 분들은 샤넬에서 연락 정말 자주 옵니다. 이런 게 또 RFM 분석을 통한 마케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VMD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VMD 비주얼 머천다잉이죠. 자, 그래서 그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VP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자, 계절이나 특성에 맞게 쇼윈도나 매장 입구에 상품을 보이게 하는 게 VP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여주게 해서 우와 여기 이쁘다 들어가 보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P가 있어요. 여기 오타가 있네요. 자, 포인트 오브 프레젠테이션이죠. 고객의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 상품을 두고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력 상품은 이겁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이템 프레젠테이션, IP입니다. 오타가 좀 많네요. 죄송합니다. 자, 상품을 이쁘고 보기 쉽게 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 욕구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즉, 이쁘다. 한번 만져봐도 돼요? 한번 만져보세요. 하면 과중에 이제 옆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상품은 말이죠. 뭐가 좋고요, 뭐가 좋아요. 그렇구나. 이렇게 체험을 하게 해주는 게 이제 IP다라고 해서 비주얼 머천다이징 세 가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소매 수명주기 이론 보겠습니다. 자, 요걸로 관련된 문제가 좀 자주 나와요. 자, 먼저 이 소매 수명 주기가 있다는 겁니다. 네 가지인데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입기에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다. 성숙기 때부터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장 점유율과 이익이 감소되어 그러다 보니까 쇠퇴기로 나아간다는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네 가지 과정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먼저 도입기에는 소매 개념 정립 및 정착시키는 전략을 기업들이 해요. 그래서 판매 증가율이 매우 높고요. 대신 이익은 낮습니다. 왜? 내가 정착을 하려다 보니까 돈을 벌기보다는 이미지를 확실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판매는 많지만 이익은 낮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성장기에 접어들어요. 자, 성장기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죠. 이제 시장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이 낮았던 도입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수익 확보를 위한 침투 전략과 판매 증가율과 이익 수준이 가장 높은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숙기로 접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특정한
세분 시장만 골라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매 개념을 수정하여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 증가율은 중간이고 이익도 중간인 단계가 돼요. 점점 쇠퇴기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경쟁 업체, 모방 업체가 등장하기 때문에 상품 구색을 깊이 확장해주는 전략도 어디서? 성수기에서 일어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쇠퇴기로 접어들죠. 자, 쇠퇴기로 접어드니까 우리 이제 벗어나야겠어. 자본 지출은 최소화하고 우리 이제 다른 시장으로 넘어가자고 하면서 판매 증가율이 낮아지고요. 이익도 매우 낮은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라는 게 소매의 수명 주기 이론의 개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마케팅 하냐? 이 소매 수명 주기에 따른 마케팅 방법도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도입기. 자, 먼저 정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품을 인지시키고 판매량을 늘리는 거를 유별로 합니다. 왜? 이익은 낮은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품질을 향상하고 서비스를 추가한 변형 제품이나 개량 제품 출시해서 경쟁 제품과 차별을 해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성장기 때는 우리 판매 증가율도 높고 이익도 높은 단계죠. 그래서 상표 강화와 차별화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 이익도 확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슬슬 경쟁이 심해진 경우를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판매 전략을 높이고 이익을 높이는 전략을 구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성숙기 되면 우리 경쟁이 많아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경쟁 우위 유지를 하기 위해 이미지 광고, 제품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쇠퇴기 왔어요. 자, 쇠퇴기 왔으면은 이제 판매 증가율도 낮고 이익도 낮은 단계죠. 굳이 엄청난 마케팅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쇠퇴를 대비해서 단기 수익, 빨리 이제 벌고 나가자라는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출 비용을 줄이면서 매출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마케팅을 실시하게 되는 게 쇠퇴기다 라고 전반적으로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두시면은 수명 주기에 관련된 문제는 거의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네요. 자, 소매업 아코디언 이론입니다. 자, 우리 아코디언은 이렇게 쭈글쭈글 해가지고 돼 있죠. 자, 요 모양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맨 처음에 소매점은 시간이 흐르면서 전문화된 한정 상품의 소매 형태로 진화하고 다양한 전문적인 상품을 취급하는 진화를 겪는다. 자, 무슨 말이냐? 소매업이 등장을 하면 맨 처음에는 자, 물품을 확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잘 팔리는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좀 잘 팔리는 거 위주로 전문화되는 걸로 가자 하면서 수축을 했다가 이제 잘 팔리는 우리도 자리를 잡다 보니까 전문적인 상품을 확대를 하자, 이런 순서를 겪는 겁니다. 그래서 자, 확대, 수축, 확대, 이런 아코디언의 모습을 거치는 것 같더라 라고 해서 이름이 아코디언 이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품 구색이 넓은 종합점에서 제품 구색이 적은 전문점으로 갔다가 다시 전문적인 종합점으로 되풀이되는 것으로 아코디언처럼 제품 구색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이론이 아코디언 이론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다예요. 책 보고 뭐 교재 있으신 분들 보시면은 설명이 정말 방대한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 요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은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어서 변증법적 이론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교재 있으신 분들 보면 내용이 진짜 몇 페이지 이렇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근데 제가 와이프한테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보니까 와이프도 요 내용 가지고 충분히 문제를 풀었다라고 해서 합격까지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변증법적 이론 보겠습니다. 요거의 핵심은 정반 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기존 점포의 경쟁력을 갖춘 반 새로운 점포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기존 점포와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존 점포와 새로운 점포가 서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절충된 새로운 형태의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 말이 어렵죠? 예를 들어서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자, 백화점이 있어요. 백화점이 있는데 자, 그 주변에 반대 특성을 가진 점포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아울렛 이런 것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백화점이랑 아울렛이랑 맨 처음에 막 경쟁을 하다가, 야, 우리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서로 진화를 하고 있네?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뭔가 더 좋은 서비스 이런 거, 좋은 상품을 연구하다 보니까 서로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좋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구나. 각자 우리 진화해 나가고 있어. 경쟁을 통해 진화를 해 나가고 있어. 요게 정반합의 과정입니다. 맨 처음에는 너가 등장해서 싫었는데 너랑 경쟁하다 보니까 내가 진화를 해 나가고 있네? 이거 굉장히 좋다.
이런 정반합의 과정이 변증법적 이론의 전부입니다. 이 내용만 이해하시면은 변증법적 이론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소매업 수레바퀴 가설입니다. 자, 우리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빙글빙글 돌죠? 자, 되돌아오는 느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진입 단계에서는 저가격 저마진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진입해서 성장 단계에 거치면서 고가격과 고마진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쇠퇴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안정리 역시 최고야. 안정적인 전략과 보수적인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단계가 계속 반복되더라. 요 얘기가 바로 수레바퀴 가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풀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A 점포가 진입을 했어요. 저가격 저마진으로 진입했습니다. 근데 기존 점포가 있겠죠. 기존의 B 소비 업태와 경쟁을 하기 위해 고가격 고마진 전략을 펼쳤어요. 근데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또 새로운 C 점포가 들어왔어요. 근데 새로운 C 점포도 저가격 저마진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또 이 C 점포는 기존의 A 소비 업태와 경쟁을 하기 위해 고가격 고마진 전략을 펼쳐요. 그러고 있는데 또 새로운 D 점포가 들어왔어요. D 점포는 저가격 저마진으로 들어오죠. 데자뷰죠. 뭔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이게 보니까 소매업의 규칙이더라. 요거를 우린 소매업 수레바퀴 가설이다 라고 얘기하자라는 겁니다. 요게 다예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문제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교재 보시고 머리 아파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간간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몰라서 틀리면 굉장히 억울한 문제예요. 자, 의무 휴무와 영업시간 관련 법규입니다. 요거 관련해서 요 문제밖에 안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어쩌고 저쩌고 해서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자, 누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한다라는 거. 요걸로 알아두시면 돼요. 요 내용이 서로 다르게 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요 내용.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어쩌고저쩌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래서 요 빨간색 내용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요게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로 갈라져서 나올 수가 있는데 요 빨간색 내용만 잘 외워두시면 요 문제는 무조건 푸시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뭐 55%인데 뭐 60%로 나오거나 50%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새 상품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이 새 상품마다 코드가 붙겠죠. 그래서 GTIN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상품 식별 코드에 대한 얘기고요. 자, 이 상품 식별 코드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새 상품마다 매겨지게 되는데 이 새 상품의 기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자, 먼저 중량, 규격이 다른 경우, 그리고 포장 형태, 단위가 다른 경우, 그리고 맛, 향, 색상이 다른 경우, 그리고 판매 정보 수집을 위한 경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자, 2가지 크기와 6가지 색상의 제품의 포장지의 삽화 유무로 나누어 낱개 또한 10개들이 박스와 20개들이 박스로 판매할 경우 GTIN의 총 수는 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새 상품의 기준 가지고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자, 6가지 색상 상관 있죠? 자, 그래서 먼저 6을 써주십니다. 자, 그리고 포장지의 유무. 자, 우리 포장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삽화 유무니까 하나, 2가지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해주세요. 2개를 곱해줍니다. 자, 그리고 또 볼게요. 그리고 자, 낱개로 또한 10개들이 박스와 20개들이 박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포장 단위를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 10, 20에 헷갈리지 마시고 3개가 존재하는구나. 포장 이제 단위가 3개라는 거죠. 곱하기 3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총 36개가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GTIN 구해주는 문제 나오고 있으니 잘 봐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 4원칙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밀성입니다. 자, 기밀성 아니고요. 자, 기밀성입니다. 자, 타인이 전달 내용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인증은 뭐냐? 정보를 보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누가 보냈는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무결성입니다. 전달 과정에서 정보의 변경, 변조가 있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결성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부인 방지입니다. 정보를 교환했는데 나 못 받았어요. 이렇게 빼는 말 못하게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게 부인 방지다 해서 전자상거래는 이 네 가지 원칙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R 원칙이 있습니다. 7가지의 right죠. 자, 그래서 먼저 적정한 장소, place, 그리고 적절한 품질, quality, 그리고 적절한 수량, quantity, 그리고 적정한 납기, time, 그리고 적정한 가격, price, 그리고 적정한 제품, commodity, 그리고 적절한 인사, impression입니다. 그래서 우리 적재적소라는 말로 하면은 자, 벌써 2개 했죠? 그리고 나머지 7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는 이제 7R에 해당하지 않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지식의 분류 체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관련해서 시험 문제에 연관지어서 나오는 게 많으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요. 자, 먼저 사물지입니다. 말 그대로 사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지각, 인식, 관찰, 감각, 인상 등 개념화가 가능한 정보다. 우리가 사물을 보고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사실지입니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팩트예요, 팩트. 인지적 사실이나 근거를 통해서 알고 있는 조식. 자, 근거나 이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을 사실지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너가 배고픈 것을 알아. 왜냐하면 너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지겠죠. 자, 그럼 방법지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방법을 알고 있냐 요거인데요.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방법지가 되겠습니다. 자, 암묵지 보겠습니다. 자, 암묵지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우리 암묵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노하우나 지혜, 이런 경험에서 나타나는, 이거를 뭐라 설명할 수 없는데, 이거는 어쨌든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보통 암묵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암묵지에 반대되는 게 형식지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식, 논리,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형식지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암묵지랑 형식지 구분 잘 해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형태별 이해하기. 자, 요번에 와이프가 시험을 봤는데 요 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3가지가 있는데요.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있습니다. 자, 정형 데이터, 우리 정형, 뭔가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형태가 고정되어 있으면서 연산이 가능해요. 자, 여기서 핵심은 연산이 가능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정형 데이터, 마찬가지 형태는 있어요. 근데 연산은 불가능합니다. 연산이 가능한 건 정형 데이터밖에 없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비정형 데이터는 형태도 없고 연산도 불가능한 형태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요 내용들 가지고 나오고 있으니 외워주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구분할 때 계산이 필요한가, 그리고 형태 혹은 양식이 있는지를 고민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데이터들을 쉽게 이해하려고 우리가 그래프나 이런 차트들로 만들죠. 자,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자, 먼저 데이터 이면에 감춰진 의미도 찾아낼 수 있게 잘 만들어야 되겠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나 원리를 시각화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을 확장시켜서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하고요.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차별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전달에 있어서 문자보다 이해도가 높겠죠. 자, 이 내용은 시험에 정답으로 출제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뽑아서 낸 거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머릿속에 잘 담아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기법과 CRM의 활용 용도. 자, CRM 우리 잘 알죠? 고객 관계 관리죠. 자, 데이터 마이닝 보겠습니다. 자, 누적된 고객 정보를 토대로 상관관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데이터를 추출을 해야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탐색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데이터 교정하고, 그리고 모형화 혹은 유형화해서 이제 그 모형을 평가하는 단계로 데이터 마이닝이 진행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뭐 고객 관계 관리는 전 영상에서 너무 잘 설명했기 때문에 자, 여기 볼게요. 자, 데이터 마이닝 기법과 CRM에서 활용 용도. 이 2개가 합쳐지면 그럼 어떻게 활용되는가? 자, 요 4가지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먼저 군집합 규칙, 제품 카테고리, 분류 규칙, 고객 이탈 수준 등급, 그리고 순차 패턴, 로열티 강화 프로그램, 연속 판매 프로그램. 야, 4번째 연관 규칙, 상품 패키지 구성 정보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잘 묶여져 있는 것들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 이것도 잘 외워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코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바코드의 구성은 국가 식별 코드, 제조업체 코드, 상품 목록 코드, 그리고 체크 디지트 있는데요.
자, 요거 몇 자리인지 같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 4, 5, 1. 자, 요거 다 더하니까 몇 개죠? 자, 13개죠? 13개 맞나요? 자, 13개 맞죠? 자, 바코드는 총 13개로 구성되어 있다까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 식별, 제조업체, 상품, 품목, 체크리스트 순서로 되어 있고요. 추가로 바코드 기술은 핀테크 기술에 결합되어 다양한 모바일 앱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죠. 자, 요번에는 마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킹은 시험에 나오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인스토어 마킹과 소스 마킹이 있는데요. 자, 인스토어, 자, 우리 인스토어, 가게 안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소매점에서 제품 하나하나에 직접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언제 하냐? 제품 가공 및 진열 단계에서 마킹한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자, 뭘 하냐? 첨가물, 생선, 정육 제품 따위에 붙인다. 종료하고요. 자, 인스토어 마킹은 다 하는 건 아니고 실시하는 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인스토어 마킹은 소매점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직접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발생한다는 특징까지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소스 마킹은 반대겠죠. 자, 제조업체에서 합니다. 자사 상품에 바코드를 인쇄하여 부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자동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인건비가 안 들겠죠. 그래서 업체 간 표준화가 되어 있고요. 동일 상품에 동일 코드가 지정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생산 시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바코드 부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인스토어 마킹과 소스 마킹의 차이 잘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자, 우리 웨어하우스 이제 뭐 서든어테이랑 게임 하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웨어하우스 하면은 뭔가 컨테이너가 엄청 많은 느낌이에요. 자, 그런 느낌인데, 자, 컨테이너 하나하나가 정보의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운영 시스템에서 수출, 변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얘기를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하냐? 데이터를 시간이 흐르면은 시계열로 저장을 해요. 첫 번째 특징이고요. 데이터를 주제지향적으로 구성합니다. 두 번째 특징, 그리고 비휘발성으로서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자,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업데이트를 수작업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핵심 키워드는 주제 중심적, 시계열 정리, 비휘발성, 통합성, 관계형 접근 가능성이다. 자, 요거 알아두시면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 고르는 문제 금방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인터넷과 인트라넷과 엑스트라넷 차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인터넷은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제한이 없어요. 아무나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이고 대중적, 상업적인 정보 획득이 가능합니다. 자, 인트라넷은 우리 회사나 군대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제한적인 접근과 허용된 사용자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개인적이거나 기업 혹은 군대의 사회비, 대회비가 제공되고 있죠. 자, 엑스트라넷은 그러면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한정적인 접근과 관련된 기업이나 그룹만 사용해요. 그래서 보통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하면은 이 엑스트라넷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구성원들끼리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기업과 그룹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RFID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RFID는 일단 바코드 기술이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만일에 월마트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일단 RFID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내용 볼게요. IC 칩과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품에 붙어 있다. 그리고 리더기와 교신하여 데이터를 리더에 전송을 하고요. 리더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의 유무에 따라서 능동형, 배터리가 있으면 능동형, 배터리가 없으면 수동형으로 나뉘어진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RFID는요, 고속 이동 시 열악한 판독 환경에서도 인식 판독이 가능하게 만든 거고요. 리드 타임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도난 등 상품 손실 비용 추적이 가능하니까 절감이 될 거고요. 반품 및 불량품을 추적하고 어디에 있는지 조회를 하는데 RFID가 사용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SCM 보겠습니다. 자, SCM 이 연계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드릴 건데요. 네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의류 패션은 QR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수입 의류가 가지는 가격 경쟁력에 대하여 고객 서비스 초점을 둔 전략이다. 자, 근데 우리 외울 거는 의류 패션은 QR이다. 요거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식품은 ECR이다. 자, 뒤에 있는 영어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요거만 보시면 돼요, 사실. 자, 세 번째, 신선식품은 EFR이다. 자, 그리고 의약품은 EHCR이다. 자, 요거 영어 잘 외워주셔서 서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를 물어봤을 때 잘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카오죠? 자, CA5인데, 자, 한번 이해해보겠습니다. 자, 이 CA5는 포스 친구예요. 우리 가게에서 사용하는 포스 기계 있죠? 자, 그 포스 기계의 친구입니다. 자, 먼저 이 카오, CA5는 자동 발주 시스템으로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통합 분석 후 주문서를 작성, 자동으로 발주를 해주는 친구입니다. 자, 어떻게? 포스를 이용해서 정보들을 얻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계절 요인이나 소비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이런 모든 정보들을 통합을 해서요, 컴퓨터가 요거 지금 필요하겠는데 라고 자동으로 발주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CAO 자동 발주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려면은 재고 파악 그리고 포스 데이터 등 많은 정보를 대입해 줄수록 컴퓨터가 잘 발주를 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단점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데이터베이스가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자, 우리 자동 발주를 하려고 보니까 제조업체랑 유통업체랑 데이터가 달라가지고 잘 호환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요 EDI라는 걸 사용합니다. 자, EDI는 문서를 표준화 시켜주는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요 EDI를 통해서 이 CAO 서로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경우 통합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EDI 추가로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DI 기능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QR이에요. 자, 우리 의류, 패션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죠. 자, QR, Quick Response, 빨리 대응하는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표준화된 전자거래체제를 구축하고 공급 체인상의 거래 업체가 생산, 판매, 유통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제거, 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생산자, 소비자 모두 함께 만족에 이르는 신경영 전략이다. 자, 말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자, 우리 뭐든 빨리 반응해서 소비자 만족을 이끌어내자. 어떻게? 리드타임을 줄여서. 리드타임? 어떻게 줄일 건데? 우리 정보를 통합해서 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정보 통합해서 리드타임을 줄이게 되면은 소비자들의 반응에 빨리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럼 소비자들의 반응이 만족이 올라가서 효율적인 경영 전략을 낼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QR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QR에는 우리 FRM 기술 활용되고, FRM 기억나시나요? 자, 언제, 그리고 어떤 고객이 얼마나 많이 구매를 했는지, 얼마나 자주 구매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QR은 바코드, EDI, 상품 정보, DB 등 정보 기술로 리드타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자, 그래서 이 QR이 도입되면은 결국에는 리드타임이 단축되겠죠. 그리고 프로세싱 시간 감축되겠죠. 유통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게 리드타임 단축이죠. 그리고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낮은 수준의 재고 유지 가능하다는 특징도 있고요. 전표와 EDI를 사용해 신속성이 향상된다. 자, 그러면 당연히 리드타임 단축되겠죠. 그래서 기업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고객의 니즈, 성향을 파악해서 소비자 만족을 이끌어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QR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구체적인 도입 효과 이해해 주시면은 금방 머릿속에 남아 계실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EDI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아까 EDI 잠깐 나왔는데요. 전자 문서 교환, 문서 양식을 통합해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끼리 컴퓨터를 통해서 표준화된 양식의 문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 전달을 시켜주는 녀석입니다. 서로 기업끼리 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겠죠. 그래서 요거를 중간에 해주는 게 누구다? EDI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요, 문서 거래가 감소하겠죠. 불필요한 문서 거래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 재입력, 이런 중복되는 것들을 다 날려버리겠죠. 그리고 업무 처리 오류 감소, 업무 처리 비용 감소를 해주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요. 자, 간접적인 효과로는 재고 감소, 효율적 인력 관리 효율성 증대, 고객 서비스 향상 등. 그래서 우리 이거 QR에서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요거 이해 안 되시면 QR 내용 한번 다시 보고 오시고요. 자, 전략적 효과 보겠습니다. 거래 당사자 관계 개선, 전략적 정보 시스템 구축, 신사업 확대, 경영 혁신, 경쟁 우위 확보, 이런 것들에 EDI를 도입하고 있다. 자, EDI 사실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 쓰시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죠, 지금. 자, 이어서 포스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포스 CAO 자동 발주 시스템 할 때 나왔었죠. 자, 자동 발주 시스템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포스의 정보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포스에 어떤 정보가 있나 보죠. 자, 먼저 매출 분석, 고객 정보 분석, 시계열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자, 매출 분석 우리 시간별, 상품별 등 매출 분석을 하고요. 고객 정보, 객단가, 그리고 시계열 분석은 뭐 전년, 월 대비, 매일 이런 것들 시계열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머지 요인 분석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추가로 고객 점원의 부정이나 개선 오류 방지를 해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포스에는 여러 가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 포스 터미널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스 터미널은 뭐가 있냐?
컴퓨터 단말기, 금전 등록기의 기능과 통신 기능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뭐 키보드, 영수증 프린트, 모니터, 매출 표시 장치가 모두 포스 터미널 안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스토어 컨트롤러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스토어 컨트롤러에 정보가 담겨져 있죠. 포스 내 정보들을 다루고 있고요. 판매 파일, 재고 관리, 구매 파일 등을 갱신하고 기록하며 통계 자료 작성 시 사용 가능하도록 하죠. 그래서 요거 엑셀 파일로 다운받아서 사용 가능하게도 할 수 있고, 또 엑셀 파일을 넣어서 자료를 업데이트 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RPA와 OCR 보겠습니다. 자, 영어가 참 많이 나오죠? 자, 근데 시험에 나오는 녀석들이라 또 잘 봐주셔야 돼요. 자, 먼저 RPA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원래 사람이 해야 되는 아주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알고리즘화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자동화하는 거예요. 즉, 뭐냐? 사람이 하기 정말 귀찮은 단순한 일들을 알고리즘화, 자동화해서 컴퓨터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RPA의 핵심 단어는 알고리즘화, 자동화입니다. 바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IT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고요. 당연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OCR은 뭐냐? 자, 광학식 문자 판독 장치입니다. 이게 뭐야? 자, 빛을 이용해서 문자를 판독하는 장치로 종이에 인쇄되거나 손으로 쓴 문자, 기호, 마크 등의 빛을 비추어 그 반사광선을 전기신호로 바꾸어 컴퓨터에 입력하는 장치다. 자,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서 스캐너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스캐너 같은 역할도 해주면서 또 우리는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 세금이나 공공요금 고지서나 영수증에 많이 사용된다 라는 내용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노나카의 SECC, SECI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즘 요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T로 시작하는 친구. T는 암묵지고요. E는 형식지입니다. 우리 암묵지, 형식지. 암묵지는 우리 노하우 같은 거고요. 형식지는 논리, 이런 거였죠.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화부터 시작해요. 자, S 여기 있죠? 자, 암묵지가 전달돼요. 개인 대 개인으로 지식이나 노하우 따위가 공유됩니다. 근데 보시면 암묵지가 암묵지로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노하우를 알려주면은 얘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암묵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외면화로 가게 되면은 이 암묵지가 형식지로 바뀌죠. 암묵지가 형식지가 되는 겁니다. 즉, 이제 요거를 배운 사람이 책이나 매뉴얼로 만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C, 연결화, 종합화로 가게 되니까 형식지가 한 번 더 형식지로 되죠. 자, 이게 뭐냐? 자, 책이나 매뉴얼이 조금 더 체계화되고 시스템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형식지, 업그레이드된 형식지를 보고서 누군가 다시 업무에 적용을 하겠죠. 그래서 요 내면화가 형식지가 암묵지가 되는 단계입니다. 책이나 매뉴얼을 보고 요걸 보고 한번 내가 해볼까 하니까 막상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요. 요거 근데 이거는 내 방식대로 하는 게 더 낫겠어 라고 이제 암묵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이 요 단계가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회사의 정보, 지식이 전달되고 있다 라고 노나카가 얘기를 했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통관리사 정말 중요한 내용들 우리 살펴봤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큼은 머릿속에 잘 담아서 시험 보러 가신다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유통관리사 이제 우리 시험 문제 풀 때 암기도 중요하지만 정말 추론이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올려둔 영상들 한번 천천히 보시고 시험 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